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부인 서울의 중심계 우뚝 솟은 천명그룹 본사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창립 7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아래 모여든 정적의 인사들의 눈빛은 보석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칼날을 갈고 있는 이곳은 겉으로는 우아한 사교의 장이었으나 실상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기 위한 맹수들의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최고급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부드러운 선율 사이로 흐르는 긴장감은 예민한 사람이라면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듯한 밀도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이자 천명그룹의 젊은 총수인 민도윤 회장은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무표정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칠흑 같은 검은색 슈트는 그의 탄탄하고 위압적인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이마는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와 냉철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도윤은 겉으로는 태연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썩어가는 늪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주변을 애워싼 가식적인 미소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수많은 희생과 배신, 그리고 피 튀기는 암투 끝에 지켜낸 고독한 왕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연 회장 구석 VIP 테이블에서 붉은 와인을 마시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부회장 민석훈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차갑게 거두어졌다. 자신의 형이자 도윤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호시탐탐 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는 숙부 민석훈의 존재는 언제나 도윤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를 괴롭혀온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민석훈이 주도하는 이사회 내의 반대파 세력을 잠재우고 도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무대였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준비된 기념사를 낭독하기 시작했고 좌중은 그의 낮은 저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숨을 죽이며 경청하는 신용을 했다. 연설이 절정에 다다르고 도윤이 천명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미래를 향한 도약을 약속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웨이터가 은쟁반에 담긴 황금빛 샴페인 잔을 공손하게 건넸고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잔을 높이 들어 올렸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도윤은 망설임 없이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 한 잔의 술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액체가 위장에 닿기도 전에 도윤은 전신의 신경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기이하고 섬뜩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육체에서 강제로 분리되는 듯한 충격이었으며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도윤은 잔을 쥐고 있던 손가락 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옆에 놓인 연설대를 짚으려 했으나 다리의 감각은 이미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뒤였다. 시야가 급격하게 흔들리더니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이 기괴한 잔상으로 번지며 시커먼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귀를 찢을 듯한 이명이 고막을 강타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윤의 손에서 미끄러진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거대한 몸집의 도윤이 통나무처럼 힘없이 무대 위로 쓰러지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이는 혼란 속에서 최전방에 있던 경호원들과
수행 비서들이 사색이 되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지만 도윤의 의식은 이미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연회장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민석훈은 입가에 걸린 미소를 감추기 위해 와인잔으로 입술을 가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카가 쓰러지는 모습을 마치 오래 기다려온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듯 즐기고 있었다. 호텔 측에 상주하고 있던 응급의료팀이 다급하게 달려와 쓰러진 도윤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내 깊은 당혹감과 공포가 차올랐다. 도윤의 심장 박동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으나 동공 반응이 전무했고 호흡은 불규칙하게 멈췄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음을 알렸다. 경험 많은 의사 중 한 명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의심하며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으나 그 순간 군중 틈에서 누군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도윤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멈췄을지도 몰랐다. 멈추세요, 지금 압박하면 독이 심장으로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라는 외침이 소란스러운 장내를 뚫고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린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거대한 꽃장식을 정리하던 초라한 회색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보안 요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바람처럼 무대 위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은이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천재적인 의술과 비밀스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혜우는 쓰러진 도윤의 창백하게 질린 입술색과 손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경련, 그리고 목덜미에 돋아난 검푸른 반점을 보자마자 이것이 일반적인 질환이 아닌 희귀한 신경독에 의한 중독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본능적인 사명감에 이끌려 몸을 던졌다.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채며 미친 여자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고 소리쳤지만 혜은은 믿기 힘든 유연함과 괴력으로 그들의 관절을 꺾어 제압하고 도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주변에 경악하는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어 가느다란 은침 하나를 순식간에 뽑아들었다. 의료팀장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혜은의 눈빛은 그를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강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윤의 셔츠 깃을 거칠게 젖히고 인중과 목덜미, 그리고 심장 부근에 숨겨진 혈자리에 정확하게 침을 꽂아 넣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빠르고 정교해서 보는 이들의 눈으로도 쫓기 힘들 정도였다. 은침이 도윤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혜은은 품에서 꺼낸 작은 약병의 뚜껑을 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가루를 그의 입안으로 밀어넣고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삼키게 만들었다. 그것은 현대 서양의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원시적인 광경이었으며 마치 죽음의 신과 줄다리기를 하는 고대의 주술 의식처럼 처절하고 긴박했다. 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석훈 부회장은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잡상인 같은 여자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경호원들이 다시금 무대 위로 쇄도하려 했지만 혜은은 도윤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를 불어넣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암흑 속에 갇혀 영원한 잠으로 빠져들던 도윤은 자신의 몸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잠겨 있다가 누군가의 뜨거운 손길에 의해 수면 위로 거칠게 끌어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목구멍으로 넘어온 씁쓸하고 강렬한 약초의 향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자 마비되었던 신경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면서 눈앞에 낯선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맺혔는데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린 시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의지와 알 수 없는 슬픔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어 도윤의 몽롱한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자신을 살리고 있는 그 여자의 손목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미세하게 떨기만 할 뿐이었다. 해운은 도윤의 의식이 돌아오는 기미를 보이자 상체를 숙여 도윤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움직이면 독이 다시 퍼집니다. 살고 싶으면 숨을 멈추고 죽은 척 하세요.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도윤은 그 짧은 경고 속에 담긴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녀의 말대로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공모이자 생존을 위한 첫 번째 협력이었다. 해운은 도윤의 맥박이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꽂았던 은침을 회수하여 주머니에 넣고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들이닥치기 직전 쥐 죽은 듯이 사람들 틈으로 몸을 숨기며 마지막으로 도윤의 가슴 혈자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자 멈춘 듯했던 도윤의 폐가 크게 팽창하며 막혔던 기도가 뚫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의료진들은 기적이라며 탄성을 질렀다. 장내는 도윤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혼란은 극에 달했다. 도윤이 기침을 토하며 의식을 되찾는 모습을 확인한 민석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저 여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지시했지만 해운은 이미 혼란스러운 인파를 틈타 유령처럼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복잡한 서비스 통로와 비상구를 익숙하게 가로지르며 추격자들의 시선을 따돌렸고 화려한 연회장과는 대조적인 어둡고 차가운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도윤의 입가에 묻은 붉은 약가루의 흔적과 그를 살려낸 기적 같은 의술에 대한 목격담뿐이었으며 그녀의 정체는 안개 속에 쌓인 수수께끼로 남았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윤은 들것에 실려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낯선 여자의 차갑지만 생명을 불어넣던 손길의 감촉을 뼈에 새기듯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그녀가 단순한 우연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반드시 살아서 그녀를 찾아내리라 다짐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도윤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심장은 복수와 생존을 향한 열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서울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천명병원 VVIP 병동의 특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두꺼운 방탄유리에 가로막힌 병실 안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고립된 섬과도 같았다. 각종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민도윤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백합 향기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도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시야에 들어온 하얀 천장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병원의 풍경이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려 했으나 하반신에서 느껴져야 할 감각이 텅 빈 것처럼 사라져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연회장에서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자신에게 독을 먹인 자의 비릿한 미소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낸 낯선 여자의 눈동자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마다 화상을 입은 듯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고 그녀가 먹인 약초 가루의 씁쓸한 맛이 아직도 혀끝에 감돌고 있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신을 지옥 입구에서 끌어올린 것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도윤의 최측근이자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김태준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태준은 깨어난 도윤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태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라고 낮게 물었고 도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태준이 빨대가 꽂힌 물컵을 입가에 대주자 도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죽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료진의 소견을 전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쇼크라고 진단했으며 혈액에서 검출된 독소 성분을 분석하지 못해 해독제를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였다. 도윤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고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현대의학의 힘이 아님을 확신했다. 의사들은 그저 기적이라고 포장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고 진짜 치료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연회장에서 사라진 그 여자뿐이었다. 도윤은 태준에게 연회장에서 자신에게 침을 놓았던 여자의 행방을 물었으나 태준의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보안팀이 CCTV를 분석하고 호텔 직원 명단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작업복은 호텔 용역업체의 것이었으나 그날 해당 구역에 배치된 인원 중 그녀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윤은 마비된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태준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경찰이나 병원 측에 알리지 말고 비선 조직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하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집념이 묻어났다. 태준은 도윤의 의중을 즉각 파악하고 고개를 숙이며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도윤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단서인 은침과 약가루의 성분을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사설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적들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녀를 확보해야만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을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천명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민석훈이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에 명패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다.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조각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붉게 충혈된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그들은 도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던 행동대원들이었다. 석훈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계획이 이름 모를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윤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어 했다. 그가 사용한 독은 러시아 마피아를 통해 거액을 주고 구입한 무색무취의 특수신경도구로 일반적인 부검으로는 검출조차 되지 않는 완벽한 살인 도구여야만 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움켜쥐며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놈들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이자 해결사인 장 실장을 불러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윽박질렀다. 도윤이 깨어났다면 그 여자의 존재를 기억할 것이고 만약 그녀가 독의 정체를 알고 있거나 해독법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다. 장 실장은 CCTV에 찍힌 흐릿한 여자의 얼굴을 확대하여 출력한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지만 그녀가 사용한 침술이나 응급처치 방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보고했다. 석훈은 그 여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산업 스파이거나 경쟁 조직에서 보낸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한편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는 간판도 없는 작은 한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약재상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뒷골목에 다친 사람들이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자들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곳이 바로 이하은의 은신처였다. 해우는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익숙한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은 뒤 약재 냄새가 진동하는 조제실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사용했던 은침들을 알코올 램프 불꽃에 소독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고 갔던 그 거대한 힘이 다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해우는 도윤의 맥박을 짚었을 때 느꼈던 독의 기운이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흑야라는 이름의 독초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었다. 그 독은 아주 소량만으로도 중추신경을 파괴하고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물건으로 해독제는 오직 그녀의 가문 비전서에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도윤을 살린 것은 단순한 측은지심 때문이 아니라 그 독을 사용한 자가 자신의 가문을 파괴한 원수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가 노출되었고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그녀의 냄새를 맡고 추적해 올 것이 분명했다. 해우는 짐을 싸야 한다고 생각하며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에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약초밭에 서 있었다. 해우는 필수적인 약재들과 비전서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들을 챙겨 낡은 배낭에 넣기 시작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으며 날이 밝기 전에 흔적을 지우고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어 전원을 켰지만 부재중 전화는 없었고 세상과 단절된 그녀의 삶을 대변하듯 액정은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그때 건물 밖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자 해운의 행동이 멈췄다. 이 시간에 이곳을 찾아올 환자는 없었으며 재개발 구역이라 인적이 드문 이곳에 고급 세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해운은 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창문 너머를 엿보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건물 입구를 포위하듯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민석훈이 보낸 장 실장의 부하들이 아닌 민도윤 회장의 비서실 소속 보안팀이었다. 태주는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호텔 직원들의 동선과 근처 CCTV를 역추적하여 혜은이 탔던 택시 번호를 알아냈고 그녀가 내린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윤 측의 접근 방식은 조심스러웠고 그들은 무작정 들이닥치기보다는 주변을 정찰하며 확신을 가지려 했다. 혜은은 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잡히면 어느 쪽이든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뒷문으로 연결된 비상 탈출구를 확인하고 배낭을 맨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골목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무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민석훈의 사주를 받은 장 실장의 부대였다. 그들은 훨씬 더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회칼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도윤의 보안팀과 석훈의 깡패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고 혜연은 그 틈을 타서 지붕 위로 올라가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두 세력은 서로를 발견하고 멈칫했으나 곧 자신들의 목표가 이 건물 2층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쟁적으로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고요했던 새벽의 골목길은 순식간에 욕설과 타격음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고 하연은 그 혼란을 틈타 옥상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탔다. 병원에 있던 도윤은 태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과 충돌했다는 소식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태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괴한들보다 먼저 그녀를 확보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줄을 쥔 여자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반드시 몸을 회복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들을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윤은 휠체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내비쳤다. 해운은 옥상 난간을 타고 옆 건물의 지붕으로 뛰어넘으며 필사적인 도주를 감행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고 발 아래에서는 두 세력이 엉겨붙어 싸우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안도하며 숨을 돌리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양측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옥상 루트를 선점하고 있던 장 실장의 최정예 킬러였다. 킬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단검을 고쳐 잡았고 해연은 배낭끈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하연은 주머니 속에 숨겨둔 호신용 돛가루를 만지작거렸지만 상대는 전문적인 살인 훈련을 받은 자였기에 승산이 희박해 보였다. 그 순간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다가왔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옥상 위를 비추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과 함께 거센 바람이 몰아치자 킬러는 균형을 잃고 주춤거렸고 해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킬러의 눈을 향해 가루를 뿌렸다. 킬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는 사이 해연은 난간 아래로 몸을 던져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아래층 베란다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과 찰과상을 입은 팔을 부여잡고 골목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고 어둠이 깔린 뒷골목은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썩은 환부처럼 음습했다.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의 구석진 칸에 몸을 숨긴 이하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하얀 피부에는 붉은 생채기가 선명했고 발목은 접질렸는지 퉁퉁 부어올라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가문을 멸망시켰던 거대한 어둠이 다시금 자신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는 공포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해운은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거해야 할 목표물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주머니 속에 남은 몇 개의 독침과 약병을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숨을 고르는 사이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세단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민석훈이 보낸 살수들은 물론이고 민도윤 회장의 세력까지 합세하여 서울 시내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해운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묶은 뒤 배낭을 메고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와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도시의 미로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과거 아버지가 비상시에 대비해 마련해 두었던 낡은 창고였으나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한편 병실을 뛰쳐나와 이동 지휘 차량에 탑승한 민도윤은 뒷좌석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도윤의 건강을 염려하며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으나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찾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윤은 모니터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해운의 도주 패턴이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무작정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추격자들의 시야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마치 사냥꾼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노련한 짐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태준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병력을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구로 쪽 폐공장 지대로 이동시키라는 지시였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은 그녀가 약재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습기에 민감한 지하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인적이 드문 곳을 은신처로 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그곳은 CCTV가 거의 없고 복잡한 골목이 많아 추적을 따돌리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도윤의 예측은 정확했고 그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포위망을 재구축하며 하연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납치였기에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전술을 택했다. 예상대로 해우는 새벽의 푸른빛이 감돌 무렵 폐공장 지대의 좁은 골목길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이미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 그때 골목 양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켜지며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고 해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주머니 속에 독침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다. 그들 사이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고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민도윤의 얼굴이 드러났다.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해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해운은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도윤은 쉰 목소리로 타라고 짧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해운이 망설이며 주춤거리자 도윤은 지금 이 골목을 나가면 민석훈의 개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가진 그 작은 독침 몇 개로 수십 명의 전문 킬러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도윤의 물음은 잔인하지만 정확한 지적이었다. 해운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독침을 주머니 깊숙이 넣은 채 리무진의 문을 열고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가죽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도윤은 맞은편 좌석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도윤은 해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던졌다. 나를 살려내면 당신의 목숨을 보장하고 민석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래였다. 해운은 헛웃음을 지으며 재벌들의 약속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있는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도윤은 자신이 중독된 독이 현대의학으로는 해독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당신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입에서 나온 항복 선언이자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기도 했다. 해운은 도윤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절박함과 함께 타오르는 복수심을 일궈냈고 그것이 10년 전 자신의 눈빛과 닮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건을 걸었는데 치료가 끝난 후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으로 놔줄 것과 자신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것이었다. 도윤은 즉시 그 조건에 동의하며 태준에게 계약서가 아닌 녹음기를 켜서 구두 계약을 기록하게 했다. 해운은 한숨을 내쉬며 도윤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장기에 침투해 있었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며칠 내로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리무진은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접어들었고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민도윤의 개인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밀한 요새로 외부의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태주는 이동하는 동안 민석훈 측에 미행이 없었는지 수차례 확인하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져 있었고 숲속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뜰로 들어서자 해운은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하며 배낭을 꽉 움켜쥐었다. 별장 내부는 호화로웠지만 어딘가 차갑고 삭막한 느낌을 주었고 도윤은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태준과 경호원들이 부축하려 했으나 해운이 먼저 다가가 도윤의 어깨를 단단히 받치고 부축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당장 환자를 침실로 옮기고 깨끗한 물과 수건, 그리고 자신이 적어주는 약자의 리스트를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원으로서의 권위가 실려 있었고 경호원들은 도윤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의 묵인에 서둘러 움직였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해운이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을 몽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해운은 도윤의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을 드러내게 한 뒤 배낭에서 침통과 약병들을 꺼내어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녀는 도윤에게 지금부터 시작될 치료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할 것이며 중간에 기절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독은 몸속의 기를 역류시켜 신경을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자극으로 혀를 뚫어야만 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이든 좋으니 제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달라고 말했다. 해운은 은침 하나를 들어 도윤의 명치급소에 꽂아 넣었고 도윤은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치료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별장 안은 도윤의 신음소리와 약탕기 끓는 냄새로 가득 찼다. 해운은 도윤의 전신 혈자리에 수십 개의 침을 꽂고 주기적으로 훈증요법을 시행하며 독소를 땀과 함께 배출시켰다. 도윤은 고통 속에서 수없이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해운이 자신의 땀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첫인상과는 달리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다가와 도윤의 공포를 잠재워 주었다. 새벽이 다시 밝아올 무렵 도윤의 호흡이 안정되고 검게 죽어있던 피부색이 서서히 혈색을 되찾기 시작하자 해운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해운은 탈진한 상태로 잠든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천하를 쥐고 흔드는 재벌 총수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도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는데 그 순간 도윤이 잠결에 그녀의 손을 낚아채어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따뜻하고 거친 남자의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해운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윤은 놓아주지 않고 웅얼거렸다. 가지 마요. 제발. 이라는 도윤의 잠꼬대는 명령이 아닌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려 하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훨씬 가벼워진 몸으로 눈을 떴고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하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개량 한복 차림이었지만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을 받아 마치 선녀처럼 빛나 보였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자신의 손을 쥐었다 펴보며 마비되었던 감각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고 이 기적을 행한 여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넘어선 소유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태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민석훈이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혜은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태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사회 날짜를 최대한 늦추고 민석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압박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하은의 신분을 세탁하여 자신의 개인 주치의이자 수행비서로 위장시킬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도윤은 이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알았고 그 중심에는 이하은이라는 히든카드가 있었다. 잠에서 깬 하은이 부시시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자 도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탔으니 내 방식대로 당신을 지킬 겁니다. 준비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혜은은 도윤의 달라진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던 삶에서 벗어나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왔음을 받아들였고 이 남자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얽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운명의 서막이었다. 별장 밖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움 뒤에는 칼을 간 자들의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민도윤의 비밀 별장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요새였으나 그 내부는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장의 거실과 침실은 최고급 가구들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건조된 약재와 탕약기 그리고 각종 의료 도구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던 실내는 씁쓸하고 독특한 한약 냄새로 가득 찼지만 도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명품 향수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생명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약탕기 앞을 지키고 있는 이하은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치의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도윤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회장인 도윤에게 반말에 가까운 지시를 내리며 식단부터 수면 시간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혜은은 부채질을 하며 약불에서 우러나오는 탕약의 색깔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오직 약을 다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도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까다롭고 고집센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가끔 도윤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녀의 심장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빠르게 뛰곤 했는데 그것은 도윤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슬픔과 갈망 때문이었다. 도윤은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그녀가 건네는 쓴 약을 군말 없이 받아 마시고 고통스러운 침 치료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모습에서 혜은은 묘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혜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들어가 태준이 보내온 보고서를 검토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혜은이 들이닥쳐 보고서를 빼앗고 그를 다시 침실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혀버렸다. 도윤이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혜은은 지금 당신의 몸 상태로는 서류 한 장 읽는 것도 독이 퍼지는 지름길이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녀는 도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며 당신이 살아야 회사도 있고 복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직하게 충고했다. 도윤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가슴에 닿자 반박할 말을 잃고 얌전히 그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자신이 어느새 이 낯선 여자의 통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중 평화롭던 별장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위기가 찾아온 것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잠들었던 도윤은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전신이 불타는 듯한 열기에 휩싸여 침대 위를 뒹굴었다. 이것은 독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며 심장으로 역류하는 현상으로 혜은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옆방에서 쪽잠을 자던 혜은이 비명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 들어왔을 때 도윤은 이미 입가에 검붉은 픽어품을 물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혜은은 사색이 되어 도윤의 맥을 짚었지만 맥박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고 일반적인 침술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혜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는 일반적인 은침이 아닌 자신의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가느다란 황금 비녀를 뽑아들었는데 그것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특수 제작된 금침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상의를 완전히 찢어 벗기고 심장 주변에 사혈을 뚫기 위해 금침 끝을 알코올 램프로 달구었다. 이 시술은 시전자의 기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며 독을 억누르는 금기시된 의술로 자칫하면 시전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하지만 혜연은 망설이지 않고 달궈진 금침을 도윤의 가슴 정중앙에 꽂아 넣었고 동시에 자신의 손바닥을 베어 그 피를 도윤의 입술에 떨어뜨렸다. 도윤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뜨거운 통증과 입안으로 흘러드는 비릿하고 따뜻한 액체의 맛을 느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혜연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녀의 오른쪽 팔뚝 안쪽에 드러난 독특한 모양의 흉터가 도윤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뱀이 약초를 감고 있는 듯한 문양의 화상 흉터였는데 도윤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전설적인 의원 가문의 문장을 기억해냈다. 10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멸문당했다던 신의의 가문, 그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눈앞의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도윤은 전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혜은은 쓰러진 도윤을 끌어안고 자신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침을 놓으며 사투를 벌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윤의 발작이 멈추고 거친 호흡이 잦아들었으며 혜은은 탈진하여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도윤의 혈색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과 금지된 의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도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혜은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젖은 수건으로 도윤의 몸을 닦아주고 피가 묻은 침구류를 정리하며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도윤이 깨어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을지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정오가 지나서야 도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몸이 씻은 듯이 개운해진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난밤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입가에 남아있는 비릿한 피맛과 가슴에 남은 미세한 바늘, 자국이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윤은 거실로 나가 혜은을 찾았고 그녀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지난밤 보았던 그 흉터가 살짝 드러나 있었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왜 자신을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도윤은 잠든 하은의 얼굴을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 대신 자신의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 짐을 나누어 지겠다고 다짐했다. 도윤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혜은의 과거 기록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10년 전 그 화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 내용을 변경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그녀를 진정으로 얻는 길임을 깨달았다. 통화를 마친 도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난생 처음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는 민석훈이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도윤이 숨어있는 별장의 위치가 파악되었다는 소식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정보원은 도윤의 비서실장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해킹하여 위치 좌표를 알아냈다고 보고했고 석훈은 즉시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별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살려 보내지 말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석훈은 도윤과 그 여자를 함께 처리하여 사고사나 동반 자살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었다. 산속 별장의 평화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고 도윤과 하은은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혜우는 도윤이 끓인 죽이 맛이 없다며 투덜거렸지만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고 그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위협을 잊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숲속의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고 밖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의 무전이 끊기면서 산산조각 났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별장 주변의 숲속에서는 검은 위장복을 입은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과 날카로운 칼들이 들려 있었다. 민석훈이 고용한 용병들은 도윤의 경호팀보다 수적으로 우세했고 무엇보다 기습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별장의 외곽 경비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고 괴한들은 그림자처럼 별장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태준이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들어와 적들의 습격을 알렸을 때는 이미 첫 번째 총성이 유리창을 깨뜨리며 울려 퍼진 뒤였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혜은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고 탕약기들이 넘어지면서 쏟아진 약재들이 피처럼 바닥을 적셨다. 도윤은 혜은의 머리를 감싸쥐고 낮은 목소리로 안방의 비밀 공간으로 숨으라고 소리쳤지만 혜은은 도윤의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자신의 배낭에서 독가루가 든 병들과 침통을 꺼내 들고 싸울 준비를 했다. 도윤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태준에게 무기를 달라고 손짓했고 태준은 품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총을 장전하며 혜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현관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별장의 현관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선두에 있던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뒤이어 더 많은 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총탄이 빗발치는 거실에서 도윤과 태준 그리고 경호원들은 필사적으로 응존했지만 적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때 혜은이 도윤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들고 있던 병을 적들의 발치에 던졌고 병이 깨지면서 보라색 연기가 피어오르자 괴한들이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던 마비가루였지만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연기가 시야를 가린 틈을 타 도윤은 혜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태중과 남은 경호원들이 엄호 사격을 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지만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도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혜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고 혜은 역시 도윤의 보폭에 맞춰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들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비상 탈출로를 향해 뛰었지만 이미 그곳에도 매복해 있던 적들이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앞뒤가 모두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윤은 해운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낭떠러지 아래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도윤은 해운을 아는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강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강물은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전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며 두 사람을 집어삼켰고, 거센 물살은 그들을 끈질기게 강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민도윤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자신의 팔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하은의 손길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발버둥 쳤다. 해운은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도윤을 지탱하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절대 그를 놓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천만이 유일한 이정표였으며,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강가에 다다르자 해운은 젖은 옷의 무게와 탈진한 몸을 이끌고 도윤을 자갈밭 위로 끌어올렸고, 두 사람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도윤은 기침과 함께 강물을 토해내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다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신음성을 흘렸다. 떨어지기 직전 스치듯 맞은 총알이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간 상처는 강물에 젖어 쓰라렸고, 독치료의 후유증으로 약해진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해운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도윤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총알이 뼈를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몸을 숨길 곳을 찾았고, 강깃을 절벽 아래 가려진 작은 동굴을 발견하여 도윤을 부축해 그곳으로 이동했다. 숲속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불빛이 번뜩이고 있었고, 그들은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처럼 강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좁고 습한 동굴 안은 밖보다는 안전했지만 젖은 옷과 차가운 밤 공기는 저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해운은 배낭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둔 덕분에 귀중한 약재와 도구들을 건질 수 있었고, 서둘러 마른 약초를 태워 연기가 나지 않는 작은 불을 피웠다. 그녀는 도윤의 젖은 셔츠를 벗기고 자신의 겉옷도 벗어 물기를 짜낸 뒤 그를 불 곁으로 끌어당겨 천을 유지하게 했다. 도윤은 열과 오한이 번갈아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도 해운의 민첩하고 침착한 행동을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위기 대처 능력 또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 못지않게 탁월했다. 해운은 도윤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품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특유의 향을 내는 연고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상처에 연고를 바르자 도윤은 따가운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시원한 느낌이 퍼지며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해운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붕대 대신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고,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고,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만이 동굴 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도윤은 해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감탄과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10년 전 사라졌던 신의의 가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문의 비전 의술과 암살술을 동시에 익혀야 했던 자신의 운명과 고스트 핸드라고 불리며 뒷골목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도윤은 그녀가 바로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유령 같은 명이라는 사실에 전율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구원자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겪었을 고독한 싸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도윤은 그녀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듯 말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와 함께 낮은 무정이 소음이 들려오자 두 사람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석훈의 용병들이 강을 따라 내려오며 수색망을 좁혀온 것이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혜은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지금 당신 몸 상태로는 싸울 수 없다며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줄 테니 믿고 기다리라고 속삭였다. 혜은은 배낭에서 몇 개의 작은 병과 가느다란 와이어를 꺼내들고 소리 없이 동굴 입구 쪽으로 기어나갔고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과 믿음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혜은은 어둠을 이용하여 동굴 입구 주변의 나무와 바위 틈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그 끝에 독가루가 담긴 병들을 매달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거미처럼 은밀하고 치밀했으며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은신술을 보여주었다. 용병들의 선발대가 동굴 근처로 다가와 손전등을 비추며 접근하자 혜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이 함정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선두에 선 용병이 와이어를 건드리는 순간 병이 깨지며 미세한 가루가 공중으로 흩어졌고 들이마신 용병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것은 강력한 마취 성분이 포함된 도구로 흡입하는 즉시 신경을 마비시키는 하음만의 비기였다.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뒤따르던 용병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난사하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숲은 총성으로 요란하게 울렸다. 혜우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남은 은침들을 양손 가득 쥐었다. 그녀는 영이 속을 뚫고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당황한 용병들의 목덜미와 손목 혈자리에 정확하게 침을 꽂아 넣었다. 총을 든 거구의 남자들이 가냘픈 여자의 손짓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웠다. 도윤은 동굴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살인 기술을 의술로 승화시킨 무서운 실력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용병대장은 노련한 전문가였기에 부하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혜은의 위치를 간파하고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그는 방독면을 쓰고 있어 독가루가 통하지 않았고 거대한 정글돌을 휘두르며 혜은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혜은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방역을 시도했지만 체력적인 열세와 무기의 차이로 인해 점점 수세에 몰렸다. 대장의 칼날이 혜은의 팔을 스치며 피가 튀었고 그녀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대장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다. 혜은은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예상했지만 그 순간 타항하는 굉음과 함께 대장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도윤이 어느새 기어나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있었고 총구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정확하게 대장의 어깨를 맞췄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대장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도윤은 혜은에게 괜찮냐고 소리쳤고 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일어나 대장의 급소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에 젖은 몸을 서로에게 기대어 부둥켜 안았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장이었지만 그들의 포옹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실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강변을 비추기 시작했다. 태준이 이끄는 구조팀과 경찰 병력이 뒤늦게 도착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도윤은 그 불빛을 보며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준은 헬기에서 뛰어내려와 도윤과 혜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도윤은 태준의 부축을 거절하고 혜은의 손을 잡으며 우리 둘 다 무사하니 그걸로 됐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지만 도윤은 끝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헬기에 탑승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해운은 그런 그를 묵묵히 부축했다. 헬기가 이륙하고 발 아래로 멀어지는 숲과 강을 내려다보며 도윤과 하운은 헤드셋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윤은 해운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해운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헬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자 도윤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왔지만 그 깊은 곳에는 민석훈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숨는 것은 끝났으며 정면으로 부딪혀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 왔음을 선언했다.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병원이 아닌 자신의 본가인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고 그곳을 임시지휘본부로 삼았다. 해운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도윤의 공식적인 주치의이자 특별 보좌관 자격으로 그의 곁을 지키게 되었다. 저택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운의 방 문 앞을 서성였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해운의 생각뿐이었다.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줄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고 하은 역시 도윤이 준비해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하은의 변신한 모습에 도윤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의원으로서의 소박함과 전사의 강인함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우아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도윤은 해운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이제 사냥을 시작하러 가자고 말했고 해운은 그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주총회가 열릴 본사로 향하는 채 올랐고 그들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들처럼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세상은 죽은 줄 알았던 왕의 귀환과 그 곁을 지키는 신비로운 여인의 등장에 경악할 준비를 해야 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천명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창립 이래 최초로 회장 해임안이라는 초유의 안건이 상정된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회의장 앞쪽 단상에는 민석훈 부회장이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승리의 확신과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도윤 회장이 건강 악화와 정신적인 문제로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적임자임을 주주들에게 호소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민석훈은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하며 조카인 도윤이 최근 원인 불명의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기행을 일삼았다는 조작된 의료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 도윤이 비틀거리거나 병원에 실려가는 흐릿한 사진들이 나타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수군거렸다. 석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명그룹의 미래를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도윤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의 연설은 청중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미 포섭된 일부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자 상황은 급격하게 석훈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장내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수백 개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린 가운데 깔끔한 네이비 슈트를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는
남자는 다름 아닌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민도윤 회장 본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찼으며 날카로운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도윤의 뒤로는 김태준 비서실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고 그 위압적인 등장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당황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민석훈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민석훈 부회장이 주장한 모든 내용은 날조된 허위 사실이며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반전된 상황에 경악하며 소용돌이쳤고 석훈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이건 사기라고 고함을 질렀다. 석훈은 도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놈은 지금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 잠시 멀쩡해 보이는 척하는 것뿐이라며 당장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도윤은 석훈의 발악을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그렇다면 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도윤의 손짓에 따라 회의장 측면 문이 열리고 하얀 정장을 입은 이하은이 차분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으며 지적이고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혜은은 도윤의 옆에 서서 자신을 민도윤 회장의 주치의이자 한의학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손에 든 두꺼운 파일처를 주주들에게 들어보였다. 석훈은 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그녀는 자신이 보낸 살수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혜은은 마이크를 잡고 도윤이 쓰러진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흑야라는 이름의 희귀신경독에 의한 중독이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녀는 스크린에 도윤의 혈액 분석 결과와 독소 반응 데이터를 띄우며 이 독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살상용 독극물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고 주주들은 독살 시도라는 끔찍한 단어에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혜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이 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독과 약을 연구해온 집안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10년 전 의문의 화제로 사라진 전설적인 명예백산 선생의 외동딸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백산 선생은 정재계의 거물들을 치료하던 은둔 고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일가족과 함께 실종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인물이었다. 혜은의 정체가 밝혀지자 나이든 주주들과 원로 이사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녀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10년 전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비전서를 훔쳐간 배후가 바로 민석훈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그녀는 민석훈이 훔쳐간 비전서에 적힌 독제조법을 이용하여 도윤을 독살하려 했으나 자신이 그 해독법을 알고 있었기에 도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훈은 증거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혜은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별장 습격 당시 생포했던 용병대장의 자백 음성이었으며 민석훈이 직접 독을 건네주며 도윤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된 음성에서 민석훈은 10년 전 백산의 집을 불지른 것도 자신이며 이번 일도 그때처럼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민석훈 본인의 것이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석훈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건 조작된 음성이고 함정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도윤은 태준에게 눈짓을 보냈고 태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청 특수수사대와
검찰 수사관들을 회의장으로 들이닥치게 했다. 경찰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민석훈에게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석훈은 발악하며 경호원들에게 저항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도윤에게 포섭된 경호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석훈은 형사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도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윤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수십 년간 천명그룹을 좀먹어오던 거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며 도윤은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적을 완벽하게 단죄했다. 소란이 가라앉고 민석훈이 끌려나간 뒤 도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동요하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며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과 혁신을 통해 천명그룹을 새롭게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 악을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하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녀를 그룹 헬스케어 부문의 총괄 고문으로 임명하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주주들은 도윤의 리더십과 혜은의 능력에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고 회의장은 새로운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찼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도윤과 하은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뒤로한 채 비서실의 호의를 받으며 회장실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되자 도윤은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도윤은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제 당신의 잃어버린 10년도 내가 보상해주겠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혜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석훈은 분노와 공포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벽을 들이받으며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탑이 그 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를 비호하던 정치권 인사들조차 서둘러 손절하며 등을 돌렸다. 천명그룹의 법무팀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민석훈에게 최고 형량이 구형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며칠 후 도윤은 혜은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묻힌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혜은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10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를 갚았음을 눈물로 고했다. 도윤은 그 곁에 묵묵히 서서 고인에게 예를 표하며 당신의 딸을 평생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바람이 불어와 하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도윤은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제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속삭였다. 천명그룹은 도윤의 복귀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연은 헬스케어 고문으로서 낙후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재단을 설립하는 등 자신의 의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섰다. 도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혜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틈날 때마다 그녀의 연구실을 찾아가 데이트를 즐기곤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혈한 같던 회장님이 사랑에 빠져 로맨티스트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도윤은 그런 시선조차 즐기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혜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는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혜은에게 다가가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네며 프러포즈를 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옥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도윤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자 가문의 안주인에게만 전해지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 도윤은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쓰고 싶다며 나와 결혼해달라고 정중하게 청혼했다. 혜은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아들었고 도윤은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수천 송이의 백합으로 장식되어 향기로웠고 하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도윤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례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것은 도구로 시작되었으나 사랑으로 치유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서사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도윤과 혜은은 다시 한번 천명그룹 본사 옥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복잡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도윤은 혜은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독도, 그 어떤 적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고 혜은은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에 실려 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그들에게는 축복의 창가처럼 들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었다. 천명그룹 본사에서의 극적인 주주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재계에 불어닥친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민석훈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그가 거미줄처럼 엮어놓았던 비자금 조성 혐의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검찰 수사를 통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오자 그룹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혔다.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천명그룹의 비리 척결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시민들은 거대 기업의 환골탈태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민도윤 회장의 집무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구조조정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날 선 예민함이나 지독한 피로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윤이 이토록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내조하는 이하은의 존재 덕분이었다. 혜은은 주주총회 이후 그룹의 공식적인 의료 고문 직함을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결제 도장이나 찍는 허울 좋은 임원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도윤의 전폭적인 지원에 그룹 산하 병원의 낙후된 시스템을 개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윤의 짐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기적의 의사이자 회장님을 구한 영웅으로 통했지만 혜은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도윤의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도 회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도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내일 있을 민석훈의 1심 선고 공판 일정을 보고하자 도윤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일은 지난 수십 년간 도윤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원한의 사슬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날이자 혜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흑야의 저주를 영원히 매장하는 날이었다. 도윤은 태준에게 내일 재판에는 혜은과 함께 참석할 것이니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혜은이 또다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도윤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무시한 채 혜은의 손을 꼭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혜은은 다소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윤의 따뜻한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민석훈은 한 달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도윤과 하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민석훈의 살인 미수 및 교사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민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도윤은 그 추한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통쾌한 복수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긴 악몽에서 깨어난 뒤에 찾아오는 허탈함과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혜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혜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자신의 가슴을 내어주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혜은은 붉어진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도윤은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민석훈의 몰락 이후 천명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도윤은 혜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10년 전 사라졌던 하연의 가문인 백산의 이름을 딴 백산의료재단의 설립이었다. 재단 출범식 날 혜은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의술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도윤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혜은은 이제 숨겨진 명의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빛나는 의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도윤은 혜은에게 특별한 휴가를 제안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산속 별장으로의 여행이었다. 헬기를 타고 도착한 별장은 지난번에 처참했던 전투의 흔적은 모두 지워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상태였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고 그들은 경호원들도 물리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혜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윤을 위해 건강식을 준비했고 도윤은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끽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혜은을 데리고 별장 뒤편의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곳은 수천 개의 촛불로 장식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두 사람을 감쌌다. 도윤은 혜은의 손을 잡고 촛불길의 끝에 서서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난번 집무실에서의 약식 프로포즈가 마음에 걸렸던 도윤이 준비한 정식 청혼의 자리였다. 그는 혜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당신은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의사이자 내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여자라고 고백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혜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주치의이자
아내이자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해운은 감동에 젖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일어나 그녀를 힘껏 끌어안고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촛불들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고 숲속의 나무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조용히 흔들렸다. 그것은 재벌 회장과 평범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전우이자 영혼의 단짝이 맺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관심을 피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성대하고 아름다웠다. 천명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열린 예식에는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이 초대되었고 도윤과 하은은 화려한 예물 대신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혜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윤의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를 걸으며 자신이 겪어온 고난의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았다. 도윤은 혜은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인사하며 이제 자신은 천명그룹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바쁘지만 행복하게 흘러갔다. 도윤은 투명 경영과 혁신을 통해 천명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혜은은 백산재단을 이끌며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신약 개발과 구호 활동에 매진했다. 가끔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도윤은 꾀병을 부리며 침대에 눕곤 했고 혜은은 못 이기는 척 침을 들고 다가와 웃음을 터뜨리며 화해하곤 했다. 그들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은근하게 우러나는 약탕기의 온기처럼 따뜻하고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하은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자물쇠를 걸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도윤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10년 전 그날 당신이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살린 건 내 의술이 아니라 살고자 했던 당신의 의지였다고 대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당신은 내 인생에 스며든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독이자 유일한 해독제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희끗한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도윤과 하은은 언제나 함께였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완성해 나갔다. 도구로 쓰러진 총수와 그를 살려낸 신비한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정작 두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서로를 만나기 위한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듯이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한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